네. 두 번째 시를 또 읽어주셔야죠. 네, 두 번째 시집은 두 번째 시는요. 제 두 번째 시집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따끈따끈한 시집이거든요. 며칠 안 됐어요. 요 시집에서 두 번째 시인데요. 당신이 잘 살아야 내가 살아요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예, 요 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잘 살아야 내가 살아요. 신앙독 주영헌.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자리 잡을 때 몸에서 열이 나죠. 잠시라도 한 몸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일까요? 당신의 위치는 매번 달랐어요. 지구본을 돌리며 당신을 찾았죠. 등을 맞대고 누운 당신은 지구의 반대쪽. 나는 짝사랑에 익숙한 사람. 돌아누는 당신의 등이 절벽처럼 아득하게 느껴지지만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다짐할래요. 당신을 진심으로 오해하고 있었나 봐요. 당신이 잘 살아야 내가 살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집하고 두 번째 시집이 좀 많이 좀 다르죠. 느낌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시집이 어떤 저희 상실의 아픔을 담고 있다면 두 번째 시집은 그 상실의 아픔에서 좀 탈출을 해서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좀 시를 쓰고 싶다는 어떤 그런 열망 때문에 이 시집을 좀 내게 됐고요. 이 시집은 저희 개인적인 아픔을 좀 승화시키고 좀 달래고 있기도 하지만 좀 같이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좀 쓴 시가 대부분이에요. 나눈다는 것은 저희 아픔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지만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의 어떤 아픔을 좀 위로하고 같이 좀 승화시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쓴 시거든요. 그 시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시가 이 시가 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잘 살아야 내가 살아요 라고요. 사실 제가 20년 됐어요. 딱 와이프랑 제 아내랑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어떤 날 결혼을 했냐면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에 결혼을 했죠.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담이지만 결혼기념일 안 잊어먹는 어떤 그런 장점이 사실 있더라고요. 네, 20년 딱 됐는데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와이프랑 저랑 그렇게 많이 싸우거나 투닥거리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싸우는 일들이 좀 발생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그런 일들은 보통 이제 아이들 문제거나 아니면 또 시댁 문제 이런 일들이 주로 이제 투닥거림의 어떤 그 원인이 됩니다. 네. 아마도 이제 주부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의 주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날 그런 일이 아침에 있으면은 그 아침에 좀 안 좋은 마음으로 출근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 일이 될까요? 일이 안 잡혀요, 손에요. 아마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투고 나왔는데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웃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나에게도 있기도 하지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있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요, 인간이라는 동물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야생에서 혼자 하이에나나 늑대처럼 어슬렁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요, 같이 살아야 돼요. 시인님도 어떻게 보면은 저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시인님과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둘이 하니까 정말 좋구나, 정말 잘 되구나. 그렇죠, 시인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푹 찍어줬는데 제가. 정말로 납득이 되는 게, 주영헌 시인님이 이제 좀 같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많이 느끼냐면요, 당신이 잘 살아야 내가 살아요 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문장의
으로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휴대용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주영원 시인님이 그런 삶을 정말 살아왔고 넌 앞으로도 살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은 짧게 얘기하자면 주영원 시인님의 인격이 저는 되게 훌륭하다고까지 얘기하면 너무 과한가요? 그러니까 네, 충분합니다. 충분하네. 하여튼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성의 문제는 항상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서로를 얼마만큼 존중하고, 그러니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끼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피부로 느껴지면 다른 어떤 것들이 없어도요. 그것만으로도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정말 또 주영원 시인님과 함께 하면서 그 가치를 또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시인님이 당신이 잘 살아야 내가 살아요 라고 말했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활동하면서 좋습니다. 네, 시인님이 잘 살아야 네. 저도 살아요. 네. 제가 겪은 폭력이 사실은 뭐 초등학교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초중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점점 더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의 몸이 좀 더 발육되고 커지고 그 운동성이 커질수록 그 안에 폭력성도 훨씬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당시 어떤 불편함으로 다가왔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폭발했던 시기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 한 장면을 이제 이 시로 옮겨봤어요. 근데 이 시를 쓰면서 제가 또 폭력에 정말 저항해야 되겠다, 목소리 내야 되겠다, 위축돼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했고 또 이 시를 학교에서도 제가 많이 읽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반 중고등학교, 뭐 공업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학생들에게 이 시를 읽어주면서 폭력이 얼마나 우리 일상을 망가뜨리는지 또 피해자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내면화를 통해서 좀 교육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이 시를 읽게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시를 듣고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다 어떤 구체적인 학교폭력 근절 운동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를 읽고 있고요. 오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사한 폭력 시 낭독 김승일.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날 때린 너, 날 끌고 온 너. 친구였다. 얼굴을 쳐다봐 새끼야. 그림자 속에서 너의 목소리, 주먹 날아올 때 나는 담장을 넘는 공을 보았다. 숲을 속으로 들어간 공을 상상했다. 심장 소리가 날 때린 너에게 들렸을 거라 생각했다. 심장 소리가 날 때리는 너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눈물이 되었다. 악교가 되었다. 곁눈질로 자목련을 보았다. 바람에 날리는 개나리꽃들이 있었다. 할 말이 없냐고 너는 물었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는 대답했다. 꽃대가 휘어졌다. 꽃대가 사방으로 휘어져 깊이 깊이 나를 찔렀다. 어떤 힘으로 나는 나를 예감했을까? 멀리 날아온 꽃잎 하나가 너를 스치고 비스듬히 지나가는 풍경으로부터 운동장에 얼굴을 처박는 꽃잎들, 끌려온 자목련, 끌려나온 개나리를 나뭇가지 안에 넣어두고 싶었다. 4월의 담장 안으로 거두어주고 싶었다. 나는 너의 신발 뒤축만 살짝 보았을 뿐인데 귀가 뜨겁고 얼굴이 노랬다. 햇빛 속 운동장을 가로질러 날 끌고 나온 너. 같이
밥을 먹던 너. 갔다.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수많은 발이 타격하는 축구공처럼 꽃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4월이었다. 네. 이 시는 읽을 때마다 그 현장이 자꾸 떠올라요.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라고 부르기도 참 슬픈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까운 관계 속에서 폭력이란 게 항상 생겨나는지, 가깝기 때문에 팔을 뻗어서 누군가를 가격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팔, 다리를 휘둘러도 맞지 않잖아요. 근데 가깝다고 치부되는 어떤 관계 속에서 폭력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피해 대상자를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가격하고 거기에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계속 분석하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접근을 한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 친구와 친해지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학기 초에 싸움을 하는데요, 그 친구가 체구가 저보다 조금 더 크고 덩치가 조금 더 큰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보다 훨씬 몸집도 큰 어떤 학생을 거의 피를 볼 정도의 폭력으로 망가뜨리는 걸 제가 봤어요, 학기 초에.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학기 초에 힘의 우열을 가리는 작업들을 해요. 내가 더 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거기에는 끼지도 못하는 그런 굉장히 왜소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자기가 몸집으로 밀리니까 터벅터벅 교실 뒤편으로 걸어가더니 마대자루를 발로 부러뜨리더라고요. 근데 그 부러진 단면이 얼마나 날카로웠냐면 거의 칼 같았어요. 근데 설마 그걸로 싸움에 이용할까? 정말 어린 마음에 정말 저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봤는데,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 싸움에 우세했던 학생이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표정으로 다가가는데, 결국 그 학생은 화장실에 갇혀 있었고, 화장실 물이 거의 박살이 날 정도로 발길질을 해서 부신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그 학생을 그렇게 폭행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세계인가? 그렇게 막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폭력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제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한테 뭘 시켰냐면, 이제 빵 셔틀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매점에 가면 주시쿨이라고 하는 그 음료수를 자꾸 사오라고 부탁을 하는 데, 처음에는 좀 친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친구니까 당연히 뭐 이 정도 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고 몇 번 사다 줬는데, 그게 횟수가 가면 갈수록 명령이 돼버리더라고요. 너 사와, 안 사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서.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딱 그 폭력의 소나기에 꽉 잡혀서 더 이상 이제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고, 계속 더 심각한 걸 요구하고 계속 저를 더 구체적으로 괴롭히면서, 제가 처음으로 정말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안 되겠다는 표정으로 야간 자율학습 때 저한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그 교실에서부터 그 운동장 귀퉁이에 있는 벤치까지 걸어가는 그 한 7, 8분 정도의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교문을 보면서 그냥 교문을 향해 달려가서 도망치면 안 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도망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도망치다 다 잡히면 얼마나 심각한 폭행을 저는 이미 지금 마음에 멍이 들어있는 상태잖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싸우는 친구인지, 어떻게 폭행을 하는 친구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벤치에 딱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딱 분위기를 잡고 넌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라는 그 말이 저에겐 정말 거의 사망 선고처럼 들렸어요. 뭐가 안 된다는 거지? 뭐 때문에 내가 여기 끌려왔지?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친한 사이에는 이렇게 제가 시인님 보는 것처럼 얼굴 쳐다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 폭력의 현장 속에서는 그 얼굴을 쳐다보라고 하는 그 명령 같은 것에 제가 도저히 수긍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굴을 딱 쳐다보는 순간 내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꼈어요. 근데 몇 번을 거듭하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게. 너 내 얼굴 안 쳐다보면 뭐 끝장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까스로 이렇게 쳐다봤는데 얼굴을 딱 쳐다보는 순간 바로 주먹이 날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좀 흙먼지에 막 뒹굴면서 맞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정말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고 통증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맞는 과정에서 정말 그 심장 소리가 저한테 들린다고 해야 되나? 제 심장 소리가 저에게 들리고 콧물이 다 나오고 하면서 정말 멈춰달라고 자꾸 애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애원의 목소리가 저에게 자꾸 들리는데 저를 하나씩 다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심지어 그 담장에 매달려 있는 그때 봄이니까 꽃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 꽃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 꽃들은 그래도 지금 이 폭력의 현장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공을 뻥 찼는데 그 공이 담장 펜스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왜냐면 그 공은 이 학교를 넘어서 담장 너머로 도망칠 수 있으니까 나도 저 공처럼 도망가서 어딘가 나무 숲 사이에 숨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현실은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저를 계속 올가매고 있었고, 제 몸 안에서, 제 마음 안에서 모든 수치와 모멸감과 그 부끄러움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나서야 그 폭력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멈춰줬으면 좋겠어 라고 진심을 다해서 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서야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 에너지들을 다 끄집어내고 나서야 끝날 수 있는 것이 폭력의 어떤 진실된 모습이구나, 정말 끔찍한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번복되어 있는 상태로 침잠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무런 그런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 놓고 그냥 교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사건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뉜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저희 모습과 그렇게 폭력에 유린당한 뒤에 저희 모습은 분명히 달라진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그 교실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미리 들어가서 먼저 거기 도착해서 제가 어떻게 그 폭력에 무너졌는지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울었는지를 그 반 전체 친구들에게 다 알리고 또 한 번 저를 비웃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실로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4월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 아픔이 이 시에는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폭력의 현장성을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이 시를 읽고 학생들과 또 이야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물어요, 저한테. 선생님 왜 그때 담장을 넘는 공을 보셨다고 하셨나요? 제가 이제 공이 되고 싶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떤 마음이었나요? 물어보고, 그런 어떤 질문과 답변 속에서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억압할 때 이런 비명들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조금 더 내가 타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런 신앙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제가 또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도
요즘 이 시를 읽고 좀 위로를 받았다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 시를 좀 골라봤어요.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위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에서 이 시를 좀 골라봤고요. 시 읽어드릴게요. 빨래하기 좋은 날, 신앙독 주형헌. 날이 좋아서 아픔과 슬픔, 아쉬움까지 툭툭 털어 빨랫줄에 넣었습니다. 채 털어내지 못한 감정들이 눈물처럼 바닥에 떨어져 어두운 얼룩을 남기지만 괜찮습니다. 금세 마를 테니까요. 날이 좋아서 이번에는 한나절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짧은 시죠? 아마 이 시를 읽어드리면 제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장면이 하나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시골이죠. 제가 충북 보은에 저희 그 시골집이 있는데 마당이 좀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어요. 넓은 마당이 있고 그 넓은 마당 가운데는 항상 빨랫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은 저희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건조기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건조기를 좀 써야 빨래가 감당이 되거든요. 근데 시골집 같은 경우는 부모님만 두 분만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빨래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빨랫줄을 걸어서 쓰는데요. 이 빨래를 해서 툭툭툭 빨래를 해가지고 빨랫줄에 빨래를 널잖아요. 그러면은 물방울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떨어진 물방울들이 얼룩을 남겨요. 물얼룩을요. 그런데 날씨가 좋을 때 있잖아요. 정말 좋은 날씨, 정말 화창한 날씨, 하늘에 흰 구름 하나 없을 정도로 화창한 날씨가 우리 가끔씩 우리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날씨면 채 10분도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바닥에 떨어지는 물얼룩이 마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요. 우리 옷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입는 우리 어떤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지만 옷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과 같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들이 사실 옷에 다 묻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사실은 빨래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또 말리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빨래나 어떤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곳에 우리 마음까지도 같이 좀 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들이 눈물처럼 빨래에서 뚝뚝뚝 떨어져 바닥에 얼룩을 남기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게 괜찮습니다. 금방 마를 테니까요. 지금 많이 슬프고 좀 어려운 시간들 있잖아요. 전부 다요. 괜찮아요. 금방 마를 수 있어요. 금방 괜찮아질 수 있어요. 라고 스스로에게 그렇죠. 다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사실 그런 모습들을 좀 담고 싶어서 이 시를 쓴 것이고요. 어쩌면 제가 제 자신에게 그런 말들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긴 하지만 괜찮다고. 금방 이런 힘든 시간들 금방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제 자신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요. 제가 좀 제 아내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요. 우리 꼬맹이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큰애는 내년에 이제 대입을 보고, 둘째는 엊그저께 지금 고입 시험을 보고 왔어요. 한 예고에 가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굉장히 떨린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어요. 괜찮다고. 떨어져도 된다고. 왜냐면은 항상 그곳에만 우리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떨어져도 실망하지 말고 괜찮다고. 우리의 미래는 더 밝을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말하고 싶은,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제 아내한테 말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담아서 이 시에 좀 담아봤습니다. 되게 짧은 시죠. 어떻게 좀 위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정말 괜찮나요? 괜찮을 겁니다. 네, 괜찮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미래라는 것이요, 사실 불확실해요. 굉장히 불확실해서 사실 이런 말들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사실요,
뒤돌아보면요, 힘든 시절도 많긴 했지만 그 힘든 시절이 항상 힘든으로만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긴 했지만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좀 더 나아진 상황들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낭독회를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라는 어떤 굉장한 큰 위협, 사실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큰 위협들이 우리한테 좀 다가온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잘 해냈잖아요. 그렇죠. 네. 벌써 이게 13번째 낭독회죠. 네네. 네. 이렇게 좀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열심히 했으니까 뭐 그런 위험도 있긴 했지만 또 다른 저희에게 어떤 기회도 또 주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시니.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힘들 때 힘든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게 확실히 좋지 않다라는 거를 저도 살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몰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조금 느슨하게 그것을 거리감을 좀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몸에는 저는 그 한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원래부터 했었지만 마음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수록 더 열심을 내거나 내 문제에 더 몰입하거나 했었는데 마음도 몸하고 똑같이 그 한계가 존재하더라고요. 무한한 게 아니었어요. 무한하지 않은 마음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면 결국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터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일상생활을 오히려 다 엉망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인님의 이런 위로의 말씀이 분명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 괜찮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괜찮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실제로 힘들기 때문에 조금 떨어뜨려 놓고 약간 뭐랄까 관계나 어떤 상황과의 어떤 그런 상태를 조금 더 떨어뜨려 놓는 여유를 갖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구절이 또 이해가 됩니다. 이름의 개라는 시입니다. 이름의 개 시 낭독 김승일. 토성엔 흙이 없다. 토성은 바닥이 없다. 토성이라는 이름으로 도니까 모래바람을 만지고 간 지문들 속 수백 년 동안의 폭풍들 흙을 그리워하니까 토성이 아닌 것이 될 때까지 토성은 토성에 닿을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이름으로 도니까 다른 이름과 미마스, 포에베, 레아 이런 이름들이 자주 생각나는 하루가 오겠지만 한쪽 눈을 감으면 무늬가 달라진다.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토성이 아닌 것이 될 때까지 토성이 될 때까지. 네. 뭔 소린가? 뭔 토성이 나오고 이게 뭐 과학 시간인가? 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시라는 게 이렇게 말놀이에서 촉발되기도 해요. 토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제 영어 이름은 또 다른데 한국어로 했을 때는 이게 한자를 쓰다 보니까 그게 실제 흑토자를 써요. 목성은 나무 목자를 써서 목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흙의 행성, 나무의 행성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토성은 이 솔라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그 태양계에서 있는 행성 중에 외행성에 속해 있고요. 외행성들은 보통 대부분 다 기체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성이나 금성이나 지구, 화성처럼 지표면이 있는 행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어떤 존재가 딱 발을 딛는 순간 중력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기체 속을 끝없이 밟지 못하고 추락하는, 기체 속으로 끊임없이 추락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라서 사실은 거기에
지표면이 없는 거죠. 지면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흙이 없는데, 지표면이 없는데 이름을 토성이라고 지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흙을 그리워해서가 그렇죠.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시에서도 흙을 그리워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닿고자 하는 어떤 그 대상을 향하여 어떤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성은 자기 이름은 토성이지만 실제 흙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대지에 닿기 위해서, 어떤 지면에 닿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락하거나 또는 지금 날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자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수금주와 목토 천해가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묵묵하게 그 궤도를 돌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는 실제 자기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상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꿈꾸는 그 상태를 향해서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그 궤도를 지키고 있는 어떤 그 모습들이 우리 삶의 모습과 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실제 여기 나오는 그 다른 이름이라는 그런 단어, 그리고 미마스 포에베 레아, 이게 실제 뭐냐면 그 토성의 위성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토성은 좀 투박하게 느껴지고 미마스 포에베 레아라는 이름 되게 예쁘고 이국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이름은 토성인데 어떻게 나의 이름이 미마스 포에베 레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가끔 가다가 나도 저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나의 이름으로 돌아와서 나의 이름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궤도를 지켜나갈 때 뭔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성을 또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시로 이제 이런 시를 쓰게 됐는데, 여기 와주신 어떤 독자님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어떤 제가 모르는 독자님들도 본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또 자기 존재성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스스로의 궤도를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궤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이름을 진실하게, 진지하게 호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 어떤 존재성이 또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이름을 명확하게 또 소중하게 존중하면서 불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호명을 서로 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진정성 있게 불러줄 때 사실은 신뢰라는 부분들이 사실 그 부분에서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관계에 있어서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 신뢰를 우리도 앞으로 또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앞으로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데요, 우리 전보람 선생님, 우리 선생님 네. 이름도 저희가 네네. 앞으로도 계속 좀 호명하면서 진실대 이름으로 좀 호명하면서 그렇게 좀 앞으로도 저희가 살도록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잠깐 얘기를 부탁을 드리면, 왜냐면 저희 오늘 주영원 시인님과 김승윤 시인님을 뵙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아직은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나누는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두 시인분과 그 다음에 연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전보람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 토닥쌤 심리상담소 책방에 토닥쌤은 마음의 위로나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머물다 가실 수 있는 토닥여주는 센터라는 의미의 공간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위로나 격려가 필요한 분들을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저나 저희 도담쌤이 계시는 선생님의 의미라는 의미에서의
토닥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오늘 마음 토닥토닥 시낭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